이 통화 수업이 체결되는 게 왜 주식시장의 바닥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뭐 두세 달 전에 환율이 1,400원 가니까 금융위기 오나요? 네, 다시 IMF 오나요? 우리나라 환율 1,600원 가나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7개월째 막 되고 하니까 저도 이게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동에 있는 아지오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를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안 좋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해안을 좀 얻기 위해서 환율 전문가 서울 미지오은행 지점에 계시는 변정규 지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얼마 전에 내신 책 예예. 제가 오늘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예예. 제가 좀 미리 읽어봤었거든요. 아유, 벌써 다 보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환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봤었는데 우리 전무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목차를 딱 보면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환에 관해서 없는 게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터졌을 때 국제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다. 근데 그 내용도 있고요. 스위프트가 뭔지. 예, 실무적으로요.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넣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 제가 이게 쓰고 싶어 했던 게 전문 서적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예. 교양 서적. 여러분들이 예. 이제 아는 그런 뉴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을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셨던 건지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환하면 저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환 부분 공부하면 주식을 공부하다가 채권으로 넘어가면 좀 어렵고 환 넘어가면 되게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이 구매력 평가 이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맥도날드 지수도 얘기하면서 그런 거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환하면 좀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주식 채권 다 합쳐서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네, 큰 시장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제가 환 차트를 계속 보는 이유가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때 환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환 시장을 저는 이제 내년부터 되게 시장을 좀 주식 시장을 주식쟁이니까 네네. 예,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인지 편향적으로 내 좋차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나 그럴 때마다 제가 환 차트 보거든요. 예. 네, 환이 이번에 1,300원을 그동안에 안 뚫었다가 이번에 1,440원까지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 나와서 제가 낼름 사가지고 목차부터 쭉 보면서 읽는데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가 바닥 신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수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내용도 통화 수업이 뭔지 적혀 있더라고요. 통화 수업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0월 말에 통화 수업이 체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 3월 달에 이제 환율이 1,597원 찍으면서 네. 고점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의 바닥은 통화 수업이 체결됐던 그 10월 말에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코로나 때도 네. 3월 19일인가 통화 수업이 체결되면서 네네.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 전문의 만나뵈면 제가 이 통화 수업이 체결되는 게 왜 주식시장의 바닥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좀 전에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환하면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달러하고 네. 원화, 그다음에 유로화라든가 엔화, 이런 한 서너 개만 보시면은 오히려 더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주요 통화들. 예. 그리고 속성을 한번 알아놓으면
잘 안 변합니다. 아, 예.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도 과거에 뭐 주가들을 차트를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평균 이동 평균선도 보고 다 하듯이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년, 20년 과거의 평균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잘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주식이 조금 네. 환율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난 대표님은 외환이 주식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서로 그게 좀 덜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밥만 먹고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도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외환도 주식과 같이 이렇게 조금 계속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뭐 페드의 FOMC 회의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뭐 얼마 올리고 내리고 전혀 관심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앨런 그린스펀 이름 정도 아는 것만 해도 그럼요. 예, 주식 시장에서 저 사람 그래도 뭐 미국 시장 좀 보구나 이 정도였지, 거의 그냥 우리나라 주식에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금통위만 보지 뭐 예. 연준 FOMC에 누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점도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연준 의장들 중에 누가 투표권 있고 없고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환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환율까지도 올라가고, 우리처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또 수입 물가가 또 엄청 높아지고, 미국은 그죠. 강달러가 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정말 완전 반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너무나 우리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만큼 이 글로벌 국제 금융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그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투자자분들이 되게 열심히시죠.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엄청 열심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 열정, 네. 그 다음에 이런 학습열이 나중에 투자에 있어서도 네. 뭐 뜨거운 물결로 네. 이제 우리나라의 한류, 금융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예. 정말로 우리나라 금융 허브, 예. 이제 금융 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전문도 책에서 방금 우리나라가 이 금융 허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금융 강국 돼야 된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산업에 있어서 뭐 반도체 강국 이런 게 뭐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 뭐 반도체 강국은 누구나 안 하고 싶어서 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금융 강국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금융 허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환율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예, 이거는. 좋은 책과 요즘 방송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통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살짝 다시 네네네. 돌아가 보면, 전무님이 그 얼마 전 우리 연합인포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100% 동감을 하거든요. 금융 이꼴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죠. 뭐 금융뿐만 아니죠. 뭐 사람 관계도 네. 얼마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왜 통화 사업이 체결이 되면 바닥을 쳤을까? 우리나라 같은 아직까지도 선진국
꽤 규모를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머징으로 평가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어떤 유동성 위기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게 오면 한국은 또다시 20년 전에 겪었던 25년 전에 겪었던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두세 달 전에 환율이 1,400원 가니까 금융위기 오나요? 예, 다시 IMF 오나요? 우리나라 환율 1,600원 가나요? 이런 얘기가 결국은 그게 믿음이구나. 근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되게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안 간다. 근데 안 간다 했다가 1,300원 안 tul렸는데 1,440원 갔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야 주식 바닥 온다 라고 했던 게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 최소한의 그런 유동성 위기는 없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통화 수합이라는 게요. 예. 네, 정말 그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화 수합은 사실은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게 뭐냐면 수합이 사실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예. 내가 갖고 있는 통화와 네가 갖고 있는 통화. 그게 사실 둘이 바꾸는데 예. 둘이 나는 너 통화가 필요해. 근데 그 상대방 국가가 나도 네 통화가 필요해. 예.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그러겠네요. 둘 다 필요해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나라가 있고 급하게 네. 조금 있으면 좋은데 뭐 당장 필요는 없어 이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예. 그 관계에서 보면 만약에 이 한미 통화 수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예. 연준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예. 우리나라는 대신 달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서로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신용 라인을 깔아놓는 겁니다. 네. 그죠? 뭐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게 마이너스 통장, 미국 연준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개설하는 거랑 뭐 똑같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냥 거기다가 그 상설 통화 수합도 있습니다. 상설 통화 수합은 그 수합 라인이 지금 한 5개국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네.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5개국은 지금 예전에 그 금융위기 당시에 네. 이 임시적인 그런 통화 수합 라인을 개설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상설화돼 버렸어요. 그걸 갖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이 5개국뿐만이 아니라 이 네. 5개국들도 자기네들끼리도 다 통화 수합을 맺었어요, 이제는. 예. 그래가지고 뭐 항상 그걸 쓰는 게 아니라요. 예. 얼마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고 네. 그 다음에 끄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갖고.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설 라인이니까 그렇게 번거롭지 않죠. 우리도 일본하고도 통화 수합이 돼 있다가 지난번 2019년도에 일본하고 갈등 때문에 그 통화 수합이 이제 그때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까?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 이제 종료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하고 현재 있는 그 수합 라인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외의 나라들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은 역시 달러 수합 라인이겠죠. 예. 이제 그래서 수합 라인 하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머니인 달러. 달러. 예, 달러가 필요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를 원하는 만큼 미국은 원화를 필요로 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미국은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뭐 이렇게 필요한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찍어내면 되는데. 예, 뭐. 찍어내면 되는데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 상위 10위 안에 미국은 전혀 볼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상설 수합 라인을 원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화가 아직 세계적인 통화가 되기에는 네. 아직 조금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네. 많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통화는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는 해외로 송금이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송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은 카드를 쓰면은요 원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달러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현지 통화로 결제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재 시중은행들하고 그 매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카드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현지 통화로 아니면 달러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한 번 다시 결제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해외 나가면 원어로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카드사에서 현지 통화를 하세요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이게 수수료가 우리나라에서 또 차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지금은 역시 한국 통화는 해외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이 뭐 NDF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NDF 통화라고 하는 게 예. 이렇게 결제가 안 된다 해외에서 아. 해외가 안 됩니다. 이게 막아놨습니다 아직. 그래서 위안화도 마찬가지 문제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안화도 해외 결제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화의 뭐 결제 기준으로 보면 위안화가 뭐 2%인가? 네. 생각보다 작아가지고요. 그럼요. 뭐 GDP로는 지금 G2가 됐는데. 그럼요. 무역 규모로 보면 1위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로는 1위죠. 그러겠네요. 1인데도 우리나라 원화처럼. 결제가 안 됩니다. 해외 결제가 안 돼서요. 이제 뭐 그 홍콩 가면은 뭐 홍콩 위안화라고 예. 하는 CNH라고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시험적으로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국이체제를 하면서 뭐 같은 통화긴 하지만 예. 홍콩에서 결제되는 위안화라고 해서 사실은 그 금융계에서는 다른 통화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NH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냐면 청산소를 예. 이제 홍콩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해외에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중국의 위안화는 원래 해외 결제가 안 되는, 그죠? 해외 결제가 안 되는데 예. 홍콩에서 결제가 될 수 있는 위안화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전부 다 서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위안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자 앞으로 조금 그런 데 대해서 발전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발전 소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지금 최근에도 그 정부 당국에서 지난번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통화의 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 예. 그 뉘앙스도 많이 풍기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주식시장에도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개방이 되게 된다면 예. 이제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긍정적인 예. 효과가 있게 될 텐데요. 예. 그 전에 저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너무 성급하게 오프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왜냐면 우리 계획에 맞게 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열어버리면 환율이 뭐 1,500, 1,600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천천히 이렇게 열어가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국의 그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달러 인덱스를 구성을 할 때 뭐 한 16개 통화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든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뭐 엔화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뭐 유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이렇게 해외 송금도 보내고 받은 그럼요. 다 되나 보네요. 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이제 열 몇 개 였다가 이제 유로 통화로 이제 통화가 통합되면서 이제 6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그 가중치가요 어마무시하게 됐죠. 그러겠네요. 57.6%입니다. 달러 인덱스예요. 예. 57.6%의 가중치를 유로화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를 보려면 유로 안 보시잖아요. 이 유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친한 친구 통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로화가 올라가면 달러화가 약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57%가 유로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화는 약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면 달러화는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방향이랑 우리나라 원화 방향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갑니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440원 갔을 때 그냥 우리나라 환율만 보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다, 나홀로 달러 강세다. 엔도 빠졌고 유로도 빠지고 다 같이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는 절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 노무라 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좀 위기감이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조금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저도 느끼는 게 환율이 이렇게 1250원, 1300원 가고 나면 항상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수출 대형주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크게 네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도에 그때는 이제 칠공주 장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칠공주가 보면 다 수출 대형주예요. 네네네. 예, 들었습니다. 현대차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빅세븐의 그 배터리라든지 뭐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는 수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보면 수출 대형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뭐 이렇게 7개월째 막 되고 하니까 저도 이게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외환시장에 오랫동안 이제 계셨으니까 우리나라 그 달러 결제에 아마 제일 큰 손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뭐 제일 크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있고요. 조선도 크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뭐 회사로 이렇게 주식으로 본다면 수출, 그다음 수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말에 이렇게 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고 물량. 예. 내고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 받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달러 받았는데 예. 월말에 이제 달러 받아서 이제 파는 물량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연말에도 또 내고 물량 또 나올 거예요. 달러 물량이. 달러 예, 물량이요. 그래서 월말에 지금 뭐 1280 정도 지금 되는데요. 네. 조금 또 이제 제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 부분이 잘하면 주식 매매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월부터 12월 달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는 4분기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제일 좋게 나오는 게 사실 4분기였던 것 같거든요. 매출이라든지.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하는 수요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4분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계절적으로 회사마다 또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연말에는 이제 대체대조표를 갖다가 발란시트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마감을 하는 수요가 해야 되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뭐 회사들은 3월 뭐 결산법인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12월 결산법이니까.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외환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이렇게 바꿔서 회계장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예. 아마 조금 내고 물량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예. 회계장부 마감 때문에 예. 그러겠네요. 보니까. 실제로도 뭐 나쁘진 않아요. 물량들이 꽤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수입하고 네. 수출 기업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커졌고. 근데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심화된다고 해서 예.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이나 아니면은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기간 우리나라 뭐 그런 신용도나 아니면은 대외 신용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서구의 나라들도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네. 나라도 많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네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쌓아놓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외화 보유고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채권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잔고가 약 230조 정도 돼요. 지금.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러네요. 또 더 늘었네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장 채권의 약 10%, 전체 상장 채권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유가증권들도 있고 하죠. 네. 유가증권들도 있고, 뭐,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들도 다 있는데,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채권들도 있지만, 이 다 합한 상장 채권들의 외국인 네. 투자 잔고가 10%라 하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예. 유가증권보다는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국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외국인의 투자 잔고가 한 230조인데 그게 10%라고 얘기하시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국채나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까지 거의 합쳐서 한 2,300조 원화표 정도. 시채권이요. 원화표 시채권이 한 2,300조 정도 됩니까? 네네. 근데 야 10%나 들고 있습니까? 10% 조금 안 되는데요. 거의 10%가 됩니다, 이제. 제 생각에 내년 초가 되면 10%를 넘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식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들어요. 예전에는 코스피의 외국인들 지분이 40%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뭐 30%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잔고가요. 코스피가 우리 마켓캡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늘어났는데 그게 좀 뭐 예를 들면은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금액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좀 더 선진국형 투자로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개발도상국이 투자할 때는 주식에 굉장히 하이 리턴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채권 투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저는 많이 생겼다고 봐요. 이런 게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CDS라고 하죠. 이제 보험법 같은 건데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말씀이시죠? 굉장히 낮은데요. 아직도 이제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국제적인 위험이 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좀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CDS를 봤을 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니는 믿음은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지금 이제 고급 내용으로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인데 밥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실 때 내년 시장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떠오르세요? 일단 내년에 이제 경기를 우선 봅니다. 보면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